자, 쉬는 시간 동안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까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사이클런 래퍼예요. 자, 이제 기본 패키지를 가져오는데, 일단은 XGBoost 관련 패키지도 바뀌어요. 기존에는 그냥 XGBoost를 통째로 가져왔는데, 이 안에 XGBoost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와야 돼요. 얘가 사이클런 호환이고, 나머지 두 개는 뭐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똑같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 가져왔고요. 전 처리하고. 자, 이제 XGBoost 학습 모델 적합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아까 기본 코드를 제시해 드렸던 이유가요. 몇몇 중요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어요. 사이클 런에 맞게 바뀌어요. 그래서 XGBoost에서 ETA라고 불렀던 게 사이클 런에서는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란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넘 부스트 라운드가 N 에스티메이터, 서브 샘플은 언더바 빠지고, 람다랑 알파는, 람다는 예약어잖아요, 파이썬. 그러다 보니까 레그 람다로 바뀌면서 알파도 같이 바뀌고, N 스레드는 N 잡수로 바뀌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자료 찾으면 무조건 다 이걸로 나올 거예요. 웬만해서 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거고요. XGBoost부터는 실무랑 공모전 같은 데서 진짜 단골 주제예요. 자, XGBoost 파라미터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제너럴 파라미터라고 불러서 시스템 관련 설정. 기본 값을 거의 변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CPU 쓸 거냐, GPU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트레인 파라미터, 학습에 활용되는 함수, 뭐 평가 지표 같은 걸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 파라미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별로 이제 구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너럴 파라미터, 얘는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자, 부스터, 부스팅을 적용할 모형이에요. GB 트리, 얘는 트리 기반 모형이고요. GB 리니어, 선형 기반 모형. 그 다음에 최신 버전에서 다트라고 하는 모형도 추가가 됐는데, 보통은 트리 모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값이 GB 트리니까 딱히 명시 안 해도 상관없고요. 디바이스, CPU 쓸 건지 GPU 쓸 건지 이건 똑같죠? 자, 요거는 이제 자기 시스템 사양에 맞추시면 되고요. 벌버시티는 출력 메시지 설정 관련 인수예요. 0은 자동, 그 다음에 1, 2, 3 출력하면은 학습하는 동안 메시지가 좀 자세하게 출력되거나 뭐 그런 여부예요. N 잡수는 뭐 말 안 해도 알 거고. 자, 트레인 파라미터인데요. 이 트레인 파라미터는 XGBoost 클래스, 회기도 마찬가지니까 XGBoost의 회기, 분류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면서 생성자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도 있고, 객체의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설정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테스트 해봤더니. 자, 오브젝티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 3개만 뽑아왔어요. XGBoost가 수행할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그 스퀘어드 에러. 이거 제곱 손실을 사용한 회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온라인에서 자료 찾으면은 레그 리니어라고 돼 있어요. 버전 바뀌면서 명칭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로지스틱, 멀티 소프트맥스.
요것도 이제 어떤 종류의 분류인지에 따라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거 세팅 잘못하면 에러 나더라고. 자, 평가지표. 정확도에 대해서는 지표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뽑아온 건데, 회계를 수행할 때는 RMSE로 평가지표 삼으시면 되고요. 바이너리 로지스틱은 에러. 멀티소프트맥스는 M 에러. 요걸로 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오브젝티브랑 에발 매트릭의 값 종류가 되게 많아요. XG 부스트가 알고리즘이 요거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알고리즘이 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수업하고 이제 겹치는 알고리즘들만 선정을 해온 거고요.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는 알고리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스트 파라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알고리즘 중에 파라미터 개수는 최강이에요, 얘가. 자, XG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검색을 해보면 레퍼런스 나오죠. 자, 얘는 R 버전도 있고요. 자바 버전도 있고, 스위프트는 iOS 버전이에요. C 언어, C++ 버전 다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메트릭스고, 네, 사이클론 API. 레그레이서 말고. 네, 지금 우리가 XGBoost 클래시파이어를 보고 있죠. 여기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들이 여기부터 쭉 이만큼이에요. 대충 보면 한 3, 40개 정도 돼 보여요. 그리고 밑에 또 있어. 아까 그게 끝이 아닌 거지. 밑에 또 있어. 그래서 다 세보면은 한 40개까지 세다 말았어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양반이야. 도저히 소개할 엄두가 안 나는 캡부스트는 70개까지 세다 지쳐서 그만 셌어요. 파라미터를. 자,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 문제를 쓰면서 많이 설정하는 거 몇 가지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러닝 레이트, 흔히 학습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학습률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올 거예요. 이 학습률이 뭐냐면은 자,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거를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이 여기 있다면 일단은 요쯤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요쯤을 찍어보고 요쯤을 찍어보고 요쯤을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근접한 값이 될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요 정도 간격씩 찾아갔어. 그러면 그 다음 간격은 여기가 되겠죠. 간격이 한 번에 그 점을 찍는 간격이 너무 넓어버리면 정답을 지나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점을 너무 촘촘히 찍으면
정답에 도달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겠죠.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이 점을 찍는 간격을 학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낮은 값으로 설정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좀 높여가면서 할 수도 있고 높은 거에서 줄여갈 수도 있고요. 이제 값이 클수록 속도는 빨라져. 왜냐면 간격이 넓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 바퀴 가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근데 그만큼 과적합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값이 작을수록 과적합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처리 속도는 느려져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에서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본값은 0.3이고요. 자, N 에스티메이터스. 얘는 기본적으로 부스팅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번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류기를 몇 개 만들지?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00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몇 번 할 건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을 신경만 가면 에폭이라고 불러요. 자, 민차일드 웨이트. 추가 분할을 결정할 때 필요한 모든 관측치의 최소 가중치합이에요. 작은 값을 가질수록 과적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잘 설정 안 하고요. 과적합이 발생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값을 조금씩 늘려가요.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과적합 조절용이에요. 자,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클수록 과적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0에서 5 사이 범위 안에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맥스 뎁스, 트리 최대 깊이 0이면 깊이 제한 없고요. 근데 겁나 오래 걸리겠죠? 0에서 무한의 범위를 갖지만 대충 0에서 6 정도 범위 안에서 설정을 추천하고요. 서브 샘플, 데이터 샘플링 비율이에요.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0.5에서 1 사이 범위 설정 추천. 얘는 피처, 변수의 샘플링 비율. 변수가 너무 많으면 학습할 때 이제 모형이 복잡해지니까 과소적합 발생 가능성이 좀 커요. 아, 미안해. 과제적합.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고자 할 때 이제 변수를 몇 개씩 추려서 쓰겠다. 그런 거고요. 얘도 0.6에서 0.9 정도 설정하시면 적합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2 정규화, L1 정규화. 이거는 이제 VIF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석 계속 하겠다라고 우기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적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얘를 사용해 봤을 때, 좀 몇 가지 이제 튜닝을 좀 설정을 했었던 기준을 좀 공유해 드리면요. ETA가 러닝 레이트죠. 자, 일단은 과적한 문제가 심각하면은 러닝 레이트 값을 좀 낮추세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낮추면은 거기에 따라서 N 에스티메이터스를 점진적으로 같이 맞춰서 높여주세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뎁스를 낮춰보고요. 민 차일드 웨이트를 거기에 맞춰서 또 높여보세요. 그래도 과적한 문제가 심각하면은 이제 트리가 좀 복잡한 케이스인 거니까 서브 샘플이나 그 다음에 콜 샘플 바이 트리 요거를 조절해서 트리를 좀 단순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킷 런 스타일로 걸어볼게요. 자, 클래스를 잡아주고 일단 제너럴 파라미터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레드를 최대한
최대치를 다 써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설정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부스터 종류는 딱히 뭐 안 바꿔도 되고요. 얘를 그냥 실행하면 실행 단계가 출력되는 게 좀 자잘자잘한 메시지가 많아요. 그거 출력되는 거 안 하고 싶으면은 얘는 0으로 끄세요. 근데 좀 있어 보이고 싶으면은 이것도 설정 안 하시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메시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GPU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설정하시면 좀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훈련 관련된 파라미터. 지금 데이터 종류가 이진 분류니까 바이너리 로지스틱이라고 명시해줘야겠죠. 그리고 평가 지표는 에러율. 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냥 기본값 위주로 세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estimator.fit 하고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 학습기 개수를 100으로 잡았죠. 출력 메시지를 걸어놔갖고. 자, 메시지 출력하는 거를 잠깐 주석으로 막을게요. 이게 여기서 안 먹네. 자, 핏에다가 벌보스 트루를 걸게요. 그러면 얘가 학습기마다 출력되는 과정이 쫙 하고 나와요. 검증세 안 넣었더니 그러네. 자, 마지막. 얘가 또 핏 함수의 특이한 게, 검증 데이터를 같이 세팅을 해줘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그 짝을 지어서 검증용 데이터를 핏 함수한테 같이 세팅을 해줘요. 자, 그럼 아까 학습기 객체의 수를 100개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0번기 객체부터 99번 객체까지 학습을 쭉 합니다. 학습을 주르륵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습률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안 나죠, 거의. 에러율이 거의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지금 다 계속 훈련 데이터는 에러가 안 나고 있고 검증 데이터도 보면은 에러율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생겨요. 자, 이때 여기다가 트레인 파라미터에다가 아까 얼리 스타핑 라운드가 트레인 파라미터였죠. 얼리 스타핑을 안 적었네. 자, 여기 하나 적읍시다. 자, 얼리 스타핑 라운드요. 학습 중단 기준입니다. 이 값에 설정한 횟수만큼 학습 결과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 동일하게 유지되면 학습을 중단합니다. 뭐 기본값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얼리 스타핑 라운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5라고 이렇게 딱 정하면은 5번 이상 결과가 엇비슷하게 하면 강제로 멈춰버려요. 이거를 설정 안 하면은 얘가 여기 명시한 대로 100번 반복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통 100개 안 잡어. 1000개, 2000개 그렇게 잡아요. 근데 여기에 얼리 스타핑을 걸어 놓으면은 12번에서 그만뒀죠. 조금 하다가 이제 관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판정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사이킷런 기반이니까 우리가 만든 모듈을 쓸 수 있는데, 단, 얼리 스타핑을 설정한 경우 학습 곡선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이킷런의 러닝 커브가 이 얼리 스타핑 걸려있는 기체에 대해서 작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곡선 쪽에서 에러가 나길래 모듈 안에 학습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놨어요. 자,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 1번. 그 다음에 학습 결과 확인은 2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적합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자, 이건 어쩔 수 없어. 학습 곡선을 직접 도출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평가 기준이 정확도가 아니라 에러율이거든요. 에러율. 그러니까 얼마만큼 못 맞췄는가잖아요. 손실이 발생했냐는 거죠. 에러율에 따른 학습 곡선을 보통 손실 곡선이라고 불러요. 해석 방법은 비슷해요. 자, 순도 100% 간의 수공업입니다, 이제. 학습 회차별 에러 손실률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핏 함수에 이 에발셋이라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잡아줘야만 돼요. 안 그럼 안 나와. 함수의 에발셋 파라미터를 지정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발셋에 들어간 0번째, 아까 트레인 데이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학습 회차별 손실률이에요. 점점 손실이 줄어들겠죠.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베리데이션 1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률이에요. 자, 이걸 정리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가 기준이 에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데이션 0에 대해서 에러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요.
그러면 학습 회차별로 훈련 데이터 에러율, 검증 데이터 에러율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학습 회차 필드를 추가할게요. 어차피 지금 인덱스가 쪼르륵 있으니까 인덱스를 리셋시키면서 인덱스의 이름을 에폭이라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에폭은 일씩 증가시킵시다. 자, 여기 에폭이라고 해서 반복 회차별로 쭈룩 들어가죠? 자, 이거를 선 그래프로 그릴 거니까 멜트 시킵니다. 리절트 df2에 멜트 시키는데요. 에폭이라는 필드는 깨지 말고 그대로 유지. 그리고 그럼 이 트레인과 테스트라는 게 이제 컬럼으로 들어가니까 데이터셋 종류. 그리고 이 각각의 에러율은 에러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멜트를 시킵니다. 그냥 그래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포크별 손실 그래프. 얘를 전달해주고 X축 이름, Y축 이름, 휴. 그 다음에 제목 정도 잡아줬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이제 손실 그래프라고 그러는데요. 이 손실률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감소하는 게 정상이에요. 모델 훈련에서 손실은 학습을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자, 모델이 학습을 반복하면 훈련 검증 데이터에 대한 그 에러는 점점 감소하지만 모델이 노이즈, 즉 잘못된 값을 학습할 경우 곡선 사이에 간격이 생겨요. 이 간격이 모델이 얼마나 많은 노이즈를 학습했는가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간격이 넓으면 과적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트레인 데이터는 점점 감소를 해서 이게 최대한 0에 수렴해야 돼요. 근데 검증 데이터는 거의 에러율이 감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자, 뭐 어쨌건 과적함이 발생 안 했다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각 변수별 중요도 확인. 이건 뭐 아까 했었죠? 네. 변수별 이제 중요도를 시각화합니다. 자, 플롯 임포턴스로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그래프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중요도가 이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회계 분석할 때도 P-value가 0.05
보다 작은 애들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그런 애들만 쓰자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이 변수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도잖아요. 이걸로 백분율을 구해서 이 백분율의 누적합이 95% 정도 되면 딱 그 변수까지만 취하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95%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 그걸 얻으려면은 이 중요도를 백분율 값으로 환산해서 이게 지금 가중치 점수예요. 이거를 이제 백분율로 환산을 해서 누적합을 얻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얻으려면요. 자, estimator.getBooster.getScore 라고 얻으면은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 점수야. 근데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름하고 값을 먼저 취하고요. 키하고 밸류를 취해서 리스트로 뽑은 다음에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과정에서 이 스코어, 점수별로 정렬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위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랑 이제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옆에 각각의 스코어가 전체 대비 몇 %인지를 계산해서 같이 넣을게요. 전체 합계해서 각각의 값을 나누면은 각각 몇 %인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자, 데이터 프레임 필드에 컴썸이라고 호출하면은 얘 더하기 얘를 여기다 놓고 또 그 밑에 거 더해서 여기다 놓고 밑에 거 더해서 여기다 놓고 누적합을 구해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만약에 전체 변수에 대해서 95% 이상 설명하는 전체 그 데이터를 95% 이상 설명하는 변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전체를 다 취해야 돼요. 근데 90% 이상 설명이다라고 기준을 바꾸면은 얘까지만 취하고 얘는 필요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인 선정에 활용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아까 봤었던 건데요. 사이킥 런이 들어오면서 아까는 그 엑스지부스트 객체의 메서드로 호출했는데 사이킥 런을 쓰면서 일반 함수로 바뀝니다. 트리 구조 나오고요. 자, 이게 엑스지부스트예요. 일단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클래스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자, 코드 올라갔으니까 요거 실습하시면 돼요.